네,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마스크도 쓰시고 공부하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잘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시험도 완주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저도 믿고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전체적으로 좀 행정학에 대한 총평,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저희 행정학 시험은. 그래서 기존에 이미 배웠던 그리고 충분히 강조했던 내용 위주로 이렇게 시험이 나왔고요. 다만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어떤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90점 정도가 이제 상위권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은 좀 맞으셔야지 상위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정학에 대한 정답 이 설명도 중요한데요. 혹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스킬, 접근법 이런 것들도 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시험은요, 굉장히 문제풀이 패턴에 맞게끔, 그동안 출제했던 어떤 패턴에 맞게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좀 모를 때는 그동안에 어떤 배웠던 어떤 스킬 이런 거 위주로 좀 접근하셔도 이렇게 정답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가볍게 좀 총평을 마무리하고요. 일단 문제를 좀 접근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험은 좀 수월하게 좀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행정학에서 좀 시간 절약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다른 이제 시간을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인데요. 자, 우리 뭐 저하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은 뭐다? 왜, 자, 불, 공, 정이다.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공공재의 존재, 정보비 대칭. 그렇죠. 자, 정부 실패의 원인은 뭐다? 사, 파, 비, 권이다. 그래서 사적 목표의 설정 혹은 내부성, 파생적 외부 효과. 자, X, B 효율성. X, B 효율성. 또 하나, 비용과 편익의 절연. 그리고 권력의 편제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1번 질문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1번 외부 효과, 2번 독점. 독점은 뭐 자연 독점도 있고 이게 불안정 경쟁도 독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런 불안정 경쟁은 인위적인 독점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독점이고. 그래서 독점이 있고요. 4번에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그런데 3번에 XB 효율성은 정부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스킬 하나 접근해드리면 시장 실패를 물으면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오답으로 완전히 바꾸려면 틀린 답이 뭐가 되겠어요? 정부 실패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장 실패 원인을 물으면 오답은 정부 실패 원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X, B 효율성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3번은 정부 실패 원인이니까 틀렸죠. 자, 2번 조직 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배우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행정학이란 걸 좀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학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 속에서 이걸 이해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뭐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뭐 이런 내용들을 따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다루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1번에 조직 목표라는 거는 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직 목표가 있고 이 목표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나의 조직 일체감, 내가 조직에 하나 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 목표를 정하고 그 조직 목표 안에서 하나의 일체감을 느끼면서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 목표를 정해주면. 우리도 여러분들 목표가 뭡니까? 합격이죠.
합격이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조직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구성원들도 열심히 동기를 유발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목표. 그렇죠. 목표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3번,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이게 목표죠.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당연한 이건 상식적인 접근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4번에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이 목표가 조직의 존재의 정당성의 근거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풀이 스킬을 잠깐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이죠. 그래서 4번처럼 목표가 존재하는 정당성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너무 단정적이고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될 수는 없다. 이 말하고, 자, 2번 보세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런 표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과 아예 될 수는 없다. 이 표현이 엇갈리죠. 좀 내용, 이 표현이. 그리고 좀 강한 표현이죠. 4번이. 그러면서도 상식적으로 목표가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뭐 배워서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충분히 접근해서 풀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3번,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 기능만 남겨놓고 외주하는 거. 외부의 기업들에게 혹은 조직들에게 일을 맡기는 이 협력관계로 묶여있는 조직을 우리는 3번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죠. 3번.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조직은 자, 뭐만 남겨놓는다? 핵심 기능 혹은 핵심 역량, 이것만 남겨놓고 외부의 다양한 조직에게 외주하는 거, 이런 조직을 우리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핵심 기능만 남겨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애플 같은 회사예요. 애플 같은 회사는 디자인, 설계 이런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제품의 공정은 다 외부에 맡깁니다. 실제로. 뭐 반도체도 애플이 안 만들어요. 뭐 삼성 거 사서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핵심적인 거 뭐요? 디자인, 애플 디자인, 핸드폰 디자인만 남겨놓고 나머지 외주하는 거. 이런 게 네트워크 조직이죠. 5번,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뭐 충분히 1번, 2번, 3번은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4번,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입니다. 외부 통제. 자, 외부 통제는요. 자, 행정부가 아니면 외부예요. 행정부가 아니면 외부다.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자, 외부 통제는 크게 공식적 통제하고 비공식적 통제가 있는데, 자, 공식적 통제는 입법부하고 사법부죠. 거기에 이제 옴부즈만이 있죠. 입법부 소속의 보통. 그리고 비공식 쪽에 시민, 뭐 시민단체, 뭐 정당, 언론 등 행정부가 아닌 나머지 영역들이 다 뭐요? 외부 통제고요. 그 안에 이제 공식과 비공식이 있는데 공식과 비공식을 물은 건 아니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외부 통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에 1번 기억 보세요. 기억 4번의 기억. 행정안전부 나오는 순간 이건 정부 행정부잖아요. 그 내부 통제고. 니은 국회는 뭐예요? 입법부 외부 통제죠. 디귿 기획재정부 나오는 순간 행정부죠. 이것도 내부 통제고. 리을 국민이 나오면 시민, 국민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외부 통제고. 미음 국무총리 행정부죠. 내부 통제고. 비읍 환경운동연합 이게 시민단체입니다. 이렇게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외부죠. 시읒 중앙행정기관장 뭐요? 행정부죠. 이응 언론 외부죠. 외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쉽게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부 통제의 반대는 다보다 행정부가 아닌 영역이다. 외부 통제는 행정부가 아닌 영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뭐 쉽게 풀 수 있고 좀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땐, 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법령에 근거하면 되는 거예요. 법령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법령이란 건 여러분 법률과 법규 명령 이런 거죠. 그래서 법률이 아니더라도 일단 법규 명령도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그런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항상 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가능한 한 가장 상위 최고의 법인, 뭐 헌법 빼고, 그죠? 법률, 법규 명령은 안 되는 거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서 권리 제한, 의무 부과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5번에 1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 제한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2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뭘요? 지방공기업을 당연히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3번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데요. 1,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우리 이거 충분히 배웠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충분히 수업 시간에도 다뤘고요. 그래서 조례로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죠. 지방채를 발행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1,500만 원 이런 것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답으로 바꿀 수 있겠죠. 숫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정답을 이제 틀리게 만들어야죠. 어떤 문장을 틀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분명하게 틀리게 만들어야 돼요. 분명하게. 오답 시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명확하게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이런 걸 잘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6번. 6번은 다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이 완화 방법들이 안 나오고 뭐 다른 요인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제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6번에 1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번이 그래도 이 문제상으로는 가장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6번에 1번 일관적으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후하게 관대하게 쭉 평가해 혹은 엄격하게 쭉 평가해. 그래서 어떤 성향이 다른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게 일관되게 계속 나오는 거. 그래서 관대화와 엄격화 경향이 일관되게 나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일관적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관대화와 엄격화 경향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강제 배분법이죠. 너무나 한쪽에다 왕창 점수 주지 않기 위해서 비율을 정해서 관대화나 엄격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 비율로 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강제 배분법이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강제 배분법은 엄격화, 관대화, 집중화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일관적 오류 자체가 관대화 경향이 계속 나타나거나 혹은 엄격화 경향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강제 배분법으로 이런 일관적 오류를 완화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근접 효과는 최근의 일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보지 못하고 최근의 일에 영향받는 거. 이게 이제 근접 효과인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중독이라고 배웠죠. 목중독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목표관리, 중요사건기록법, 독립된 평정센터, 목중독. 그래서 목표관리, 중요사건기록법, 독립된 평정센터. 그래서 중요사건기록법이죠. 그래서 2번에 중요사건기록법을 통해서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3번 관대화 경향입니다. 관대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랑 친하니까. 친하니까 점수를 어떻게 해요? 관대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만일에 주관식으로 만일에 점수를 줘야 한다. 그럼 나랑 친해. 그럼 그 학생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 집단적 유대 때문에 이게 뭐예요? 친하다는 얘기야. 친하다는 얘기. 그래서 비공식적 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고요.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이 점수를 만일에 내가 낮게 주면 섭섭해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평정 결과를 어떻게 하는 그래서 평정할 때는 이 관대화 경향을 막을 때는요. 비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로 해야 내가 점수를 높게 줬는지 낮게 줬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내가 준 점수를 알아서 섭섭해할까 봐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막으려면 공개. 어떻게 점수 줬는지 모르면 상대가 내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면 섭섭해야 할 이유도 없겠죠. 그래서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는 자 뭐다? 평가 결과를 비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하는 거를 하나의 완화 방법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이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뭐를? 비공개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르겠어. 정답이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공개, 비공개, 직접, 간접 이거 바꾼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비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비 빼고 그냥 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출제 패턴에 맞게끔 오답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정말 모르면 공개, 비공개. 아 이거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비공식적 집단의 유대 때문에 이게 뭐요? 친하기 때문에 점수를 박하게 못 주고 후하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방지하려면 상대가 몰라야지 내가 어떤 점수 줬는지. 그래서 비공개를 해야 내가 마음대로 이 사람이 섭섭해하지 않을 테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점수 마음껏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비공개를 완화 방법으로 고려한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연쇄 효과는 자 도표식 평정 척도에서 연쇄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 많이 배웠고요. 자, 이 도표식 평정에서 연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자 이렇게 피평가자별이 아니라 평정 요소별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만일에 피평가자별로 평가를 하면 A라는 사람을 A, B, C로 이렇게 평가 요소별로 평가를 해요. 그럼 얘를 100점 주면 그 다음도 점수를 높게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뭐 95점 이렇게 95점. 그러니까 얘 한 명을 가지고 쭉 평가하면 이 N 사람을 가지고 그러면 연쇄 효과가 생긴다고요. 하나 잘 주면 다른 것도 잘 주게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P평가자별로 하다 보면 A의 평가를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 사람을 대상으로 쭉 평가하면 여기서 평가한 것 때문에 뒤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P평가자별로 하면 안 되고 도표식 평정은 평정 요소별로 한다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에 대해서 A, B, C, D를 쭉 다 평가해요. 평정 요소별로 이걸로 쭉 다 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B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B에 대해서 A, B, C, D를 또 다시 평가해요. 그럼 이렇게 쭉 평가하다 보니까 이미 A에 대해서 잊어버렸겠죠? 한참 하다 보면. 그럼 여기 와서도 B에 대해서 평가하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쭉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평정 요소별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가지고 쭉 평가하지 말고 평정 요소인 이 소문자 A에 대해서 가나다로 할까요? 헷갈리니까 가나다 이렇게 하면 가에 대해서 쭉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쭉 평가하고 다에 대해서 쭉 평가하고 하면 연쇄 효과를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왜? A 평가하고 쭉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A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원점에서 다시 평가니까 연쇄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에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 요소별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평가하지 말고 요소별로 가나다 요소별로 쭉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다에 대해서 쭉 평가해라. 이게 연쇄 효과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어요. 다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6번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만 공개, 비공개 이런 단어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6번은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이거는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2번처럼 조직 내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이거 뭡니까? 인간관계론이죠. 이거는 인간관계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1번 관리자.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결국은 이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밑에는 어차피 기계니까 이 관리자가 정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고 관리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번 관리자는 생산 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되고요.
3번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3번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 연구 시간 연구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네, 답은 2번.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과학적 관리론의 오답은 인간관계론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과학적 관리론을 어떻게 보면 비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대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답이 인간관계론 쪽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2번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8번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 자, 뉴 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예요. 여러분들 NPM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 둘 다 정부의 역할이 뭡니까? 방향잡기입니다. 많이 배웠죠? 그래서 둘 다 방향잡기예요. 둘 다. 그래서 1번 어차피 뉴 거버넌스가 바라보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 이거는 신공공관리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둘 다 방향잡기니까. 답은 1번. 2번 공동체 함께한다.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 공동체주의는 결국은 공동체니까 협력해서 살아야죠. 이게 뭡니까? 뉴 거버넌스예요. 뉴 거버넌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은 뉴 거버넌스 얘기고요. 3번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나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신뢰.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뉴 거버넌스 얘기고요. 4번에 관리기구를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거. 그거는 NPM 신공공관리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뭐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뭐 6번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1, 2, 3, 4, 5, 6, 7, 8까지는 뭐 6번은 좀 애매하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로이의 정책 유형인데 기업 규제 정책은 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규제라는 거는. 그래서 규제는 이런 강제력의 특징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규제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그렇죠?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보시고 기억. 니은 분배 정책의 사례로 분배 정책은 뭡니까, 여러분들? 분배 정책은 국가가 갖고 있는 만일에 예를 들면 돈이라고 하면 뭐 돈 아니어도 되는데 돈을 쪼개서 필요한 쪽에 나눠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필요한 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 필요한 곳에 돈을 쪼개서 나눠주는 거. 뭐 하는 거야? 지원해 주는 거야. 지원해 주는 거.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지원해 주고 정보가 부족해지면 정보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분배 정책입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거를 쪼개서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거. 그러면서 지원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원해 주는 것들. 이게 뭐다? 분배 정책이다. 그래서 니은에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뭐 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분배 정책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뒤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재분배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사회보장, 의료보장, 의료보호 이런 것들은 재분배입니다. 그래서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를 지원해주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뭐예요?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분배 정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은 이건 재분배다. 자, 디귿의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 대립적 성격이 있겠죠. 그렇죠? 자, 디귿 맞고요. 리을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여기는 재분배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대덕 연구 개발 특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뭐요? 돈으로 개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 뭡니까? 분배 정책입니다. 분배 정책.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건 분배 정책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니은과 리을이 틀렸어요. 니은과 리을이 틀렸고 그리고 기업과 디귿은 맞죠. 미음 구성 정책은 정부 기관의 신설 그리고 선거구 조정 외울 때 우리 정부 부부부부부 선거 99999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구성 정책이다. 선거 99999 성 정책이다. 이거 외웠죠.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틀렸고 답은 기역, 디귿, 미음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애매한 거는 니은의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은
애매해요, 사실은. 이거는 근데 분배 정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부 농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분배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그죠?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소기업 정책을 위한 정책자금 이건 분배지만 사회보장은 재분배예요. 여하튼 틀린 건데 앞에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은 사실 보기에 따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들,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은 분배로 봅니다. 분배로 보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농민 피해 지원은 재분배 측면으로 볼 소지도 있다. 하지만 이 문장 자체는 일단 기본적인 틀은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을 재분배로 해서 오답으로 만든 보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 니은과 리을을 만든 보기의 특성이 비슷해요. 보세요. 니은과 리을 이것도 하나의 이제 스킬인데요. 분배 정책의 사례는 자, FTA 협정 지원, 중소기업 지원 하고 C 사회보장 맨 끝에 딱 하나 붙여놨죠. 재분배를. 리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려금 제도, 영세민 임대주택 건설 뭐예요? 재분배인데 맨 끝에 대덕 연구개발 지원 뭐예요? 분배를 반대로 하나 붙여놨죠. A, B, C에 나는데 앞에는 맞고 뒤를 하나씩 틀긴 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어떻게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이 사람이 이 문제 출제하는 방식이 있었죠. 자기들이 지금. 그죠? 중요한 것보다 애매하게 틀리는 게 아니라 확 틀리게 만들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열을 쓸 때 다른 걸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접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자,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죠. 의회에서. 그래서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세비목 설치나 증액이 안 되죠. 뭐 없이는? 정부 동의 없이는. 그렇죠?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 자, 정부가 예산 편성 시 감사원. 우리 이제 감사원까지 봐서 우리가 뭘 보냐면 독립기관들이 있죠. 국회, 헌재, 대법원, 법원, 그 다음에 우리 중선위 등은 우리가 뭐라고 이거를 독립기관이라고 하죠. 헌재, 법원, 거기에 이제 국가재정법상 뭐까지? 감사원까지 독립기관으로 보죠. 충분히 배웠죠. 그래서 국회, 헌재, 법원, 뭐 대법원, 중선위, 감사원 등이 독립기관이고 이 독립기관들은 예산 편성 시, 자 2번 보세요. 이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에서 그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국무회의에서 누구의 의견을 들어요?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보시고요. 독립기관의 예산 편성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웠던 얘기니까요.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감사원까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3번. 자,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준예산이라고 하죠. 준예산. 그런데 준예산은 자,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성립 안 될 때는 자, 헌법이나 법률에 설치된 기관의 운영비. 자,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그다음에 결국 뭐라고 써있지만 계속비.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 모든 예산이 다 지출되는 건 아니고 준예산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외울 때 법과 계속비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법과 계속비다. 그래서 10번에 3번처럼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거에 한정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거 뭐예요? 모든 이런 단어 잘 보자고 했죠. 모든. 그죠? 그래서 모든 예산 여기서 눈에 띄어야 돼요. 이거 모든 아닐 텐데. 그래서 답은 3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의 개최 전까지 심의 의결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21년도 예산은
예산이 이제 집행되겠죠. 그럼 22년도에 결산이 되겠죠. 그럼 이 결산은 뭐예요? 21년도 예산에 대한 반성이에요. 근데 결산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23년도에 뭐 해야 돼요, 지금? 23년도 예산을 22년도에 편성 심의 의결하겠죠. 23년도 예산을 위해서. 그러면 이 결산을 왜 하냐? 반성을 하고 결국 심의할 때 이 반성 결과를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럼 심의가 시작하기 전에 끝내줘야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심의하겠죠. 자, 그래서 4번에 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자, 정기의 개회 전까지는 심의 의결을 완료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다 결산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로 들어가야 돼. 23년도의 예산에 대한 심의. 그래야지 이걸 바탕으로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정기의 개회 전이다. 이제 과거에는 정기회 폐회 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폐회 전이 아니라 개최 전, 개회 전이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 뭐 쉽게 풀 수 있고요. 모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상의 의무인데요. 2번, 3번, 4번 품위유지, 복종, 성실 의무 이건 공무원법에 있죠. 근데 1번에 부패행위, 이건 부패행위는요 항상 어떤 법입니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내부 고발자 보호, 내부 고발자 뭐 이렇게 부패행위 신고하는 이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1번에 부패행위 신고 의무는 부패방지법에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뭐 이거는 뭐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2번 예산 주기에 비춰볼 때 2021년도 예산에 볼 수 없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1년도 예산인데요. 21년도 예산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자, 21년도에는요. 20년도에 편성 심의한 예산이 어떻게 있어요? 집행되겠죠. 그 집행의 첫 단추가 배정입니다. 배정. 그렇죠? 편성 심의한 걸 배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22년도에 일어날 예산들에 대한 심의 편성 심의 의결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편성 심의한 내용은 22년도에 결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12번에 1번 국방부가 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한다. 그게 뭐예요? 예산 편성이죠. 자, 그래서 언제 예산입니까? 22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는 거죠. 21년도에. 자, 2번 기재부가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합니다. 예산 배정, 집행이죠. 집행. 이거 언제 예산? 20년도 예산에 대한 배정입니다. 21년도.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죠. 20년도에 편성한 돈을 이제 21년도에 배정이 이루어지죠. 3번 대통령의 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여러분들 심의 의결을 시작할 때는 항상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는 거예요. 시정연설. 본회의에서 이 시정연설부터 하는데 이 시정연설은 2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일 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22년도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 4번에 감사원의 21년도 예산에 대한 21년도 예산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보고서 작성, 결산검사보고서. 결산검사보고서는 언제 이루어진가요? 22년도 결산할 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21년도가 아니라 22년도에 볼 수 있는 예산 과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틀렸죠? 자, 13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은 자 1번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2번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 3번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일어나게 되겠죠. 또 하나 추가하면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경비가 뭐 할 때? 증가할 때. 그렇죠?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경비가 증가할 때. 이런 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죠. 그래서 자, 1번 전쟁 대규모 재해, 2번 남북관계 변화, 3번 경기 침체 대량 실업, 4번 이렇게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경비가 증가할 때. 근데 4번처럼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예비비 충당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건 아무 해당 사항이 아니죠. 법에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국가재정법에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사유가 있는데 4번은 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공기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기업에 대한 설명인데 1번 자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분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요가 있는 거야. 이 공공수요가 있는 거죠. 공적인 수요. 그런데 이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민간 기업은 웬만하면 서비스 공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민간 부분의 자본이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민간이 또 자본력이 부족해서 이 수요를 충당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부가 공기업으로 이 수요를 충당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또 시장에 맡겨놨더니 독점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독점 기업이 있을 때는 이걸 풀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독점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쟁업체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고요. 3번 그런데 이 공기업이라는 게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해서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민영화하고 시장한테 맡겨야 하는데 시장이 맡기지 않고 자꾸 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공적 영역이 이걸 서비스 공급하겠다는 거. 뭐요? 잘못하면 이게 간섭, 정부의 간섭, 사회주의적 간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배웠었죠. 이것도 어떤 걸 배웠냐면 공기업이라는 거는 자 민영화에 하는 과정 중에 정부가 하던 일들을 공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면 민영화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보면 이 공기업은 시장적이고 NPM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능을 정부가 하던 일들을 완화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있어. 민영화를 안 하고 공기업을 하는 걸로 이해해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공기업은 오히려 이런 민영화를 오히려 반대하는 민영화에 역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정부가 하던 일들을 풀어서 민영화 쪽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NPM적인 어떤 개혁 중에 하나고 근데 반대로 민영화를 안 하고 공기업이 정부가 한다는 건 잘못하면 이게 사회주의적 오히려 간섭으로 오히려 NPM에 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번에 잘못하면 전통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해서 사회주의적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14번이 4번. 그런데 자,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우리가 공기업은 정부 부처형 기업이 있고요. 그렇죠? 주식회사형이 있고 공사형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특별법이나 어떤 상법, 회사법 등을 통해서 설립이 돼요. 이걸 모르더라도 맨 뒤에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일반 행정기관. 이거 정부 일반 조직이요. 일반 행정기관에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건 정부기업이 돼요. 정부기업. 여기는 일반 행정 정부의 독립된 뭐요? 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보다는 조금 더 뭘 주는 거예요? 더 자율성을 주는 거죠. 자율성. 그렇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죠? 뭐 이거는 충분히 뭐 공기업을 좀 공부하시면 충분히 4번은 뭐 맞힐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14번에 4번이고요. 자, 15번에 1번도 많이 봤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자,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부여된다고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2번. 맥클랜드 가서 뭐 하자? 학습하자.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맥클랜드는 성취 등교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요구가 모두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3번. 자,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이런 게 있는데 기대감은 자,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노력이 성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기대감.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수단성. 그리고 보상의 매력도, 유인가, 유의성이라고 하죠. 노력과 성과와 결과의 관계는 기대감이죠. 자, 그래서 3번에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뭐로? 노력이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3번 맞고요. 4번 엘더퍼 배웠죠. 엘더퍼 ERG 이론은 한번 충족된 욕구도 다시 좌절,
퇴행해서 후퇴할 수 있다. 그래서 하위 욕구를 다시 추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다시 좌절, 퇴행해서 추구하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한 게 엘더퍼의 ERG 이론이고 많이 봤던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16번.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죠. 우리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뭡니까? 호, 실, 표, 크다. 호실표 크다. 외웠죠? 하나씩. 자, 이게 뭐죠? 호선 효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쭉 크리밍 효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 한 번씩 볼게요. 16번에 2번부터 보시면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하다. 뭐요? 표본의 대표성 부족입니다. 그렇죠? 3번 실험 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 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거? 호손 효과라고 하죠. 호손 효과라고 하죠. 호손 효과. 자, 3번에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표현한 거. 이거 뭐예요? 크리밍 효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다가 뭐예요? 다소 처리에 의한 간섭이고, 자, 실이 뭡니까?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 작용이다. 그래서 호실표 크다. 3호실의 표가 크다. 그렇죠? 호실표 크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2번, 3번, 4번은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인데 1번은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도구가 변한다. 우리 배웠죠? 이거 도구 요인. 배웠죠? 도구 요인. 측정 수단 요인. 이거 뭐예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을 물으면 오답은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시장 실패의 원인을 물으면 정부 실패의 원인이다. 오답들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7번 우리나라의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가장 유력한 직접 민주주의. 주민들이 자 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직접 청구를 하고 해임을 청구하고 직접 주민투표로 자르는 거죠. 가장 유력한 직접적인 민주주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누군 빠져요? 근데 비례대표 지방의회는 빠지죠. 비례대표는 빠지죠. 3번 심리적 통제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은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죠.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 나를. 그러면 심리적 압박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큽니다. 누구에 대한? 단체장과 의회 의원에 대한. 네, 4번. 자, 보시면요. 자,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때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주민 소환은요, 여러분들. 자, 광역장이 있고 기초장이 있고 그리고 광역이든 기초든 하여튼 의회, 의원의 광역이든 기초든 관계없이 연서의 조건이 있는데 광역장은 몇 퍼센트? 자, 10% 이상입니다. 기초는 15%. 광역과 기초 의회 의원들은 몇 프로? 20%. 그렇죠? 자, 그래서 17번에 4번 보시면 군수는 기초장이죠. 기초장. 몇 프로? 15%. 10%가 아니라 15%죠.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답은 4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4번에서 100분의 10 뭐요? 숫자 바꾸는 거. 잘 모를 때는 이거 바뀌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어떻게 보면 무난한 표현이에요. 2번은 다 아는 얘기고. 근데 4번에서 잘 몰라도 이 숫자 바꿨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 15, 20 외워도 되지만 모를 때는 이 숫자가 바뀌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17번이 4번이고요. 18번 신공공 서비스론인데 1번 자, 정부의 역할은 자, 신공공 서비스. 그래서 시민에 대한 보다 역할이 봉사다. 봉사. 정부의 역할은 봉사,
서비스다. 서비스다. 자, 1번 맞고요. 2번. 자, 그런데 공익. 자, 우리가 신공공 서비스로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신공공 서비스론이 생각하는 공익은 실체설입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익을 뭐로 보냐?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예요. 대화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설은 그냥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개개의 이익을 모으면 되는 거야. 모으면. 총합이 되면. 집합체로 만들면. 그게 공익으로 보는 게 과정설이에요. 근데 실체설은 합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유 가치를 가지고 서로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야 하는 거야. 찾아가야 하는 거. 그 실체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익보다 실체설이다. 제가 이런 설명을 수업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18번에 2번 보세요.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다.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는 이거 뭐예요? 과정설 얘기예요. 과정설. 신공공 서비스로는 실체설입니다. 그래서 2번.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죠. 그래서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한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앞에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다. 이건 뭐예요? 과정설. 근데 신공공 서비스로는 실체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책임성은 단순하지 않다. 다면적 책임성. 그래서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4번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뭐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 뭐 이거 당연한 말이죠. 이것도 다 배웠던 얘기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안단 말이에요. 그럼 2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공익이라는 건데 공익은 우리가 배웠죠. 실체설이 있고 과정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설을 물으면 오답이 뭐로 나오겠어요? 과정설을 바꾸겠죠. 여기서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다 이 말을 읽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이해돼요? 과정설이다 이 말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건 과정설을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바뀔 수 있는 내용 1번, 3번, 4번은 크게 뭐 틀린 거 없잖아요 사실. 그럼 2번이 뭔가 틀렸을 텐데 어디를 바꿨겠다? 이 과정설을 실체설을 서로 바꿨을 거다. 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제 시험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제가 그 약점 보완 특강이 있어요. 그 강의에서 했던 많은 패턴에 맞게끔 출제를 했어요. 오답 만들 때. 확 바꿔야 돼. 그러면 실체설 내용을 뭐로 바꾸면? 과정설 바꾸면 확 틀리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이번 강의를 좀 들으면서 꼭 이렇게 염두에 두실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오답 만드는 패턴. 그 패턴에 맞게끔 출제도 되고 있더라. 잘 모를 때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아까 공개, 비공개. 그죠? 실체설, 과정설.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이런 식으로 대꾸가 숫자 만드는 오답을 만드는 보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19번.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인데요. 그건 비용 편익 분석이죠. 그래서 기업의 할인율이 높대요. 그러면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사업보단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에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할인율이 높을 때는 자 미래 사업 이게 현재 사업 이게 단기고 미래가 이제 장기인데 할인이 높으면 할인이 많이 되니까 이 값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가치가 미래 거가 작아지고 현재 거가 커져요. 큰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기업 할인율이 높으면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보다는 왜? 높으면 이 값들이 굉장히 현재로 가져올 때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단기를 더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고요. 니은 자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을 또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편익까지 다 포함해야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거를 기회비용, 소비자 잉여 이런 말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한 비용과 편익이다. 그래서 니은 틀렸죠. 디귿. 자, 수년제 가치는 이거 좀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비용의 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서 얘가 0보다 큰다. 이게 순현재가치법이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비용의 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현재 가치를 뺀 게 아니라 편익에서 비용을 빼야죠. 그게 0보다 커야죠. 이것도 오답 만드는 방식이죠. 그렇죠? 순서를 바꾸는 거 확 바뀌죠. 편익과 비용 위치를 바꾸면 확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답을 확실하게 만든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귿 틀렸죠? 리얼 내부 승리론이 배웠죠? 뭐 있다? 할인율을 모를 때 하는 거야. 할인율을. 그렇죠? 할인율을 모를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 답이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디귿도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용에서 편익을 뺀 거다. 순서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 문제 풀 때. 자, 보시고 20번 공공공사 동기입니다. 자, 공공공사 동기인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제가 이걸 출제하려고 딱 했었는데 국가직위 때. 근데 한 발짝 느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딱 이 문제였는데. 자, 그래서 공공공사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공사 부문 간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무원과 조직원들은 동기구조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일반 민간 기업과는 동기부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가에 대한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훨씬 높고 이런 국가에 대한 헌신과 애국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동기부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숨 걸고 누구를 지키러 가는 군인들 돈으로 그게 설명이 됩니까? 아니죠. 국가에 대한 헌신, 애착심, 나의 일에 대한 애착심, 애국심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적 조직에서 동기부여는 민간 기업과는 좀 다르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 공공공사 동기가 높은 사람은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페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 공공봉사 동기 이론의 학자인데요. 4번에. 자, 페리는 이 공공봉사 동기가 생기는 차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합리적 차원이고요. 두 번째가 감성적 차원이고요. 세 번째가 규범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합리적 차원은 뭐냐? 내가 하는 그 정책에 대한 일체감, 호감도, 나의 합리적으로 이 정책 자체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군인이 목숨 걸고 누군가를 지키러 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가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정책에 대한 일체감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일체감. 합리적으로. 자, 감성적 차원은 애국심 같은 거. 감성적인 거. 어떤 문제, 어떤 몰입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부분들. 자, 규범적 차원은요. 이것도 하나의 내용인데요. 이 공익에 대한 몰입인데 이것도. 여기는 애국심, 그러니까 감성적인 몰입이요. 이건 감정적인 몰입이고 규범은 옳은 거죠. 올바른 거. 그래서 공익, 옳다고 생각하는 이 공익에 대해서 내가 몰입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 자, 합리적인 건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 정책에 대한 일체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몰입도 이런 걸 얘기하고요. 감정적으로 국가에 대한 몰입, 애국심. 규범적, 올바른 거에 대한 몰입, 공익. 결국은 다 어떤 몰입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근데 자, 정책적인 차원이 참 이게 나한테 훌륭하고 이 정책이 참 좋다 보니까 나 이거 해야겠어, 진짜. 이 정책 꼭 펴야겠어. 이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국가의 각종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 정책이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아. 합리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정책의 일체감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 몰입하는 거. 자, 감정적으로 애국심이 있어. 거기 몰입하는 거. 자,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거에 대한 몰입.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올바른 거야. 이걸 지켜야 돼. 공익에 대한 몰입. 이런 게 규범입니다. 그래서 3번에 제도, 금전, 감성이 아니라 합리적, 감성적, 규범적입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정책에 대한 호감. 이거죠. 합리적 차원. 자, 공공에 대한 봉사. 이게 공익에 대한 몰입입니다.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심리적인 거. 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봉사 동기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심리적인 거니까 동정심, 공익에 대한 봉사, 몰입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근데 나 이거 모르겠어.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0번에 4번이 오답될 가능성이 좀 있다. 왜요? 분류를 했잖아요, 지금. A, B, C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 이름 하나라도 바꾸면 오답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번에 2번도 호감, 뭐 봉사, 동정심이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말이고 3번은 어떤 딱 명확하게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 이렇게 분류했잖아요. 이렇게 분류한 것들을 바꾸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1번과 3번은 여러분들 명확하고 뭐 2번과 4번인데 2번과 4번 중에서 더 틀릴 거 같은 거 뭐겠어요? 4번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 근데 이것도 안 돼. 그럼 하나 우리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공봉사동기에서는 뭐가 안 통한다? 돈이 잘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이게 공공봉사동기 이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번 보세요. 여기서 페리와 와이스가 공공봉사 동기 요인으로 제시하지 않을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금전적 차원. 돈으로 동기부여 안 된다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금전적 차원의 동기부여? 이거는 제시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배운 내용으로도 금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돈으로는 동기부여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몰라도 자, 이런 차원이면 하나를 바꾸면 되겠지. 그럼 오답이잖아요. 무슨 말이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해설을 마무리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자, 문제 1번 보세요. 1번. 1번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 이렇게 물었는데 오답은 뭐예요? 정부 실패 원인이죠. 2번에 4번.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너무 단정적이고 너무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런 상식적 접근. 자, 5번에 3번. 1,500만 원. 숫자. 바꿀 수 있죠. 6번에 3번. 공개, 비공개. 7번. 과학적 관련된 오답은 2번. 인간관계론. 나머지들. 그 다음에 9번에 니은과 리를 보세요. A, B, C 있는데 C 바꿨죠. 세 개를 나열할 때 하나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나열했을 때 지금 바꾸는 거. 지금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자, 10번. 3번. 모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1번 공정, 불공정 바꿀 수 있죠. 16번에 1번 외적 타당성을 물으면 오답은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17번에 4번 숫자. 18번에 2번 과정설, 실체설 바꾼다 위치. 19번에 디귿 비용에서 편익 뺀다, 편익에서 비용 뺀다. 순서 바꾸는 거. 20번 4번 A차원, B차원, C차원 이름 바꿀 수 있다는 거. 거기에
공공봉사 동기는 돈은 동기부여 요인이 아니다. 금전적 차원 아닐 것이다. 자, 뭐 나머지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린 이유, 뭐 안 한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뭐 배운 내용을 푸는 거니까요. 가볍게 풀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시험은 그렇게 막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90점 정도는 나와야 이제 상위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 가볍게 좀 또 속도감 있게 좀 풀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오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에듀이를 통해서 우리 실강도생분들도 많이 뵙고 온라인상에서 서로 소통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오늘 이제 시험이 끝나서 오늘은 이제 푹 쉬시고 또 다시 지방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지방직 향해서 또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배운 걸 토대로 시험을 봐보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오고 충분히 내가 공부할 땐 행정하기 어려웠지만 막상 문제 풀 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저와 호흡을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인 회독, 많은 회독을 통해서 결국 이런 걸 극복해 가셔야 합니다. 충분히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고요. 꼭 합격의 결과 이루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